결혼 7주년을 기념해 태백산으로 떠난 정혜진과 윤석영 부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원래 예정된 일정은 이틀이었다. 혜진은 국가마약범죄수사국 소속 요원이었고 산악 생존 훈련을 수차례 받은 전문가였다. 석영은 등산 애호가로 대학 시절부터 전국 산을 다녔다. 둘 다 자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혜진의 어머니 김옥자는 연락이 끊긴 지 하루가 지난 날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두 사람의 핸드폰이 모두 꺼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자 옥자는 인천의 항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지만 옥자의 말투가 흔들리지 않자 결국 수색을 시작했다. 수색은 헬기와 드론, 산악구조대까지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었다. 정혜진이 단순한 일반인이 아닌 국가수사기관의 요원이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텐트, 캠핑 장비, 음식물, 신발 한 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은 산속 어딘가에서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언론은 부부 실종 미스터리라며 보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납치설을 주장했고 누군가는 북한 간첩 연루설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떠한 결정적 단서도 찾지 못했고 수사는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망은 함께 사라졌던 혜진의 진돗개 달이었다. 사람들은 혹시나 달이 돌아오면 무슨 단서라도 남기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달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년이 흘렀다. 세상은 잊었다. 뉴스도 경찰도 이웃도 더 이상 정혜진과 윤석영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옥자 혼자만이 여전히 집 앞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마당 한쪽을 쳐다볼 때마다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언젠가는 무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현관문 앞에 진돗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털은 엉켜 있었고 몸은 뼈만 남은 듯 야위어 있었으며 한쪽 다리에는 누군가 급하게 감아놓은 듯한 낡은 천조각이 붕대처럼 감겨 있었다. 옥자는 개의 눈을 보자마자 그것이 달임을 직감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보다도 왜 지금, 왜 혼자라는 질문이 먼저 머리를 때렸다. 달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움직일 힘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분명히 집을 기억하고 있었다. 집을 향해, 어머니를 향해 돌아온 것이다. 2해 동안 그 개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왜 하필 지금 돌아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2년간의 침묵이 깨졌다. 옥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고 달의 몸 상태를 확인한 수의사가 함께 도착했다. 탈수, 심각한 영양실조, 감염된 상처. 수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누군가 달의 상처를 감싸주었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고. 혼자서는 절대 그런 붕대를 감을 수 없다며 분명히 사람의 손길이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은 다시 불을 지폈다. 혜진과 석영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 또는 적어도 누군가 그들을 목격했거나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경찰은 즉시 수색 작전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옥자의 집 근처부터 시작해 달이 걸어온 경로를 역추적하기로 했다. 발자국, 흔적, 흙 묻은 털,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또 한 번 드론이 투입되고 수색견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조심스러웠다. 지나치게 기대를 품게 했다가 또 실망시키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언론은 다시 달의 귀환 소식을 보도했다. 전국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진돗개 달, 태백산 부부 실종이 오르내렸다. 2년 전에 그 미스터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자들은 옥자의 집 앞에 몰려들었고 SNS에는 수많은 추모와 응원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하지만 옥자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달이 어떻게 돌아왔느냐가 아니에요. 혜진이가 어딨는지 그걸 알아야죠. 옥자는 뉴스에 대답하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 서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달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밤이 되자 달은 조용히 숨을 쉬며 잠이 들었다. 수의사는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했지만 어쩐지 달의 귀환은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혜진과 서경이 사라졌던 그 어두운 산속 어딘가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 옥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달이 돌아왔고 조각난 진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수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달의 몸에서 발견된 붕대는 낡고 너덜너덜했지만 명백히 사람의 손으로 감은 흔적이 있었다. 수의사는 그것이 최소 몇 주 전쯤 감겨진 것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단순한 야생 생존의 결과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개를 도왔고 적어도 한 시점에선 사람과 접촉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현장 수사관들은 옥자의 집 인근부터 탐색을 시작했다. 경찰견들이 달의 냄새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드론이 상공에서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예상보다 복잡한 경로가 나왔다. 달은 직선으로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방향을 바꾸며 돌아다닌 흔적을 남겼다. 누군가는 달이 사람의 도움을 받다 일정 시점 이후에 혼자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옥자는 경찰서에 소환되어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상황, 달의 발견 시간, 반응, 상처의 모습까지.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부부가 실종된 지역과 달의 귀환 시점을 연결해 보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루 뒤 혜진이 소속되어 있었던 국가마약범죄수사국의 내부 요원들이 수사에 합류했다. 실종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실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혜진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용히 의심하고 있었지만 달의 귀환은 그 의심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마약수사국 내에서는 혜진이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종 2달 전부터 국경지대의 특정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심스러운 화물 이동에 주목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 착수는 되지 않았지만 혜진은 독자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왔다. 동료였던 팀장 박재훈은 그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혜진은 점점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혜진의 실종과 해당 경로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팀은 그의 수첩, 메신저 기록, 수사보고 초안까지 모조리 재확인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달의 귀환 시점과 겹쳐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옥자의 집에는 경찰과 수의사가 다시 방문했다. 달은 아직도 기운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해져 있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달에게 향기 인식 테스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물품 몇 가지, 등산복 조각, 손수건, 가방끈 등을 달에게 맡겼다. 다른 반응을 보였고 특히 한 조각의 끈에 집중적으로 냄새를 맡고 방향을 바꾸려 했다. 수의사는 그것이 단순한 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해당 방향으로 정밀 수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마약수사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름은 이민철. 현재는 경찰청 마약범죄과 소속으로 근무 중이지만 과거 혜진과 공동작전을 수행한 이력이 있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국경 근처 밀수 조직 관련 작전을 함께 했으며 그중 한 건은 기밀로 분류될 정도로 민감한 내용이었다. 조사팀은 내부 기록을 통해 이민철이 혜진과의 마지막 접촉을 가진 인물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엔 별다른 의심이 가지 않았고 단순한 협업 후 헤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혜진의 실종 이후 이민철의 행적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는 혜진 실종 초기 수사에도 간헐적으로 참여했지만 한 달 뒤 다른 지방청으로 전출을 신청했고 곧 승인되었다. 지금은 경기 남부에서 근무 중이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마약수사국의 팀장은 그를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불러들이기로 결정했다. 옥자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녀는 단지 달을 보며 혜진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달의 상처는 누군가가 도와준 흔적이었고 걔가 그 긴 시간을 버티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혜진이 아직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옥자와 함께 집에 머물던 둘째 아들 해우가 집 앞마당에서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기업 IT 부서에서 근무 중이었지만 형의 실종 이후 틈만 나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다. 해우는 달의 행동을 지켜보며
형이 이 개를 단순히 애완견으로 키운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다시금했다. 혜진은 항상 말했다. 진돗개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날 밤 해우는 경찰에게 요청했다. 자신이 직접 수색에 동행할 수 있는지, 형이 사라졌던 장소 근처에서 무언가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하고 싶다고. 경찰은 원칙상 민간인의 동행을 제한했지만 그는 형의 GPS 기록, 캠핑 노트, 습관까지 모두 꿰고 있었다. 팀장은 그를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달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해우의 요청으로 수색팀은 다음날 일출과 함께 본격적인 산지 수색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 혜진과 서경이 사라졌던 그 산속 어딘가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예감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달이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수의사가 다시 집을 찾았다. 달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조금씩 반응이 늘어나고 있었다. 수의사는 회복세라고 표현했지만 옥자는 달의 눈빛에서 불편한 낌새를 계속 느끼고 있었다. 특히 특정 인물에게 보이는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민철이 다시 집을 찾았다. 경찰 신분으로 기존 수색 경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문이었다. 그는 정중했고 말투도 침착했으며 옥자를 위로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달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달은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의사나 경찰관들에게도 무덤덤하게 반응했던 달이었지만 이민철 앞에선 눈에 띄게 경계심을 드러냈다. 수의사는 이 반응이 단순한 후각적 자극 때문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견이나 마약견은 특정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민철이 타 마약견과 접촉한 이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옥자는 납득하지 못했다. 달이 보여준 반응은 단순한 후각 자극 이상의 것이었다.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시도까지 보였다. 해우 역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끼워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민철이라는 이름은 형의 수사일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그의 행동이 그날 이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민철이 떠난 후 달은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관 쪽을 경계했다. 수의사는 진정제를 소량 투여했고 다시 휴식을 유도했다. 그러나 해우는 이 반응이 단서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형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달이 그 곁에 있었다면 달이 기억하고 있는 인물 중 누군가는 위험 요소일 수 있었다. 그날 밤 해우는 수사 기록과 형의 사적인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이민철과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정리했다. 그가 형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 실종 직전 일주일 동안의 통화 기록, 작전 중 함께 있었던 지역들까지 모두 퍼즐 조각처럼 배열했다. 다음날 해우는 이 자료를 마약수사국에 전달했고 담당팀은 즉시 내부 감찰 요청을 올렸다. 겉으로는 협조적이고 무난한 이민철이었지만 그의 수사 이후 급격한 전출 요청, 일정 기록의 누락, 출입 기록의 삭제 시도 등 수상한 정황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수사가 진전될수록 경찰과 마약수사국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민철은 공식적으로는 참고인 신분을 유지했지만 사실상 감시 대상에 가까운 존재로 전환되었다. 같은 시각 달은 옥자의 곁에서 점점 회복해가고 있었다. 걸음걸이가 안정되어 가고 외부 소리에 반응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해우는 수의사와 상의 끝에 며칠 내에 달을 직접 수색에 동참시킬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 수의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조심스러운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전제였다. 이민철은 이상하게도 이후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국은 그가 자진해서 연가를 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행방은 말하지 않았다. 해우는 이 상황이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 주말 해우는 경찰 수색팀과 함께 다시 태백산으로 향했다. 다른 차에 실려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수색본부는 실종 지점 인근에서 임시로 설치되었다. 수색팀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달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다. 수색 도중 달은 특정 지역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다. 바위 틈으로 향하거나 일정 방향에서만 냄새를 맡으려 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동물적 본능일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해우는 달의 집중도를 보고 그것이 본능 이상의 기억임을 확신했다.
한편 옥자는 집에서 혼자 남아 뉴스와 전화를 계속 확인했다. 이민철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수사팀도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수의사는 주기적으로 달의 건강을 확인했고 해우는 하루 2번씩 어머니에게 상황을 공유했다. 그날 저녁 해우는 수색을 마치고 임시본부로 돌아왔다. 무전기에는 본부로 급히 돌아오라는 연락이 있었다. 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는 보고였다. 해우가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낯선 차량이 남긴 흔적에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 차량은 수색구역 외부에서 포착된 것이었고 기록상 어떤 수색 관계자도 해당 차량을 몰고 오지 않았다. 번호판 조회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나왔고 수사팀은 즉시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수색이 이어질수록 단서들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달은 단순히 돌아온 개가 아니었다. 기억하고 있었고 반응하고 있었으며 분명히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해우는 확신했다. 달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혜진은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산속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었다. 달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라고. 옥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해우가 수색에 나가 있는 사이 달은 평소보다 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현관 근처에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다 말고 문 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버티고 있었다. 옥자는 처음에는 야생의 후유증이라 생각했지만 달의 집중된 시선을 보고는 다시 경계심을 느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민철이었다. 옥자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 자료를 검토하다 새로운 연결점을 발견해 직접 설명하러 왔다고 했다. 늦은 시각이긴 해도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며 양해를 구했다. 옥자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달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온몸을 떨며 격렬하게 반응했고 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민철은 당황한 기색 없이 마약 수색견 냄새가 남아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옥자의 직감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가 집 비반으로 들어오자 달의 반응은 더 격해졌다. 아무리 제지해도 달은 짖음을 멈추지 않았고 마치 이민철에게 직접 경고하는 듯한 기세였다. 결국 옥자는 달을 큰 이동장에 넣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달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평소 순한 성격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강제로 넣는 과정에서 달은 발톱이 부러질 정도로 버텼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이민철은 그런 상황에도 차분하게 행동했다. 옥자는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그는 이해한다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에 닿지 않았다. 그는 종이로 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며 혜진이 실종되기 전 수사하던 경로와 최근 실종된 다른 인물들 간의 연결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더 조곤조곤 설명하는 그의 말투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그 순간 옥자는 문득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 화학약품처럼 날카롭고 어지러운 냄새.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그의 손에 흰색 천이 있었다. 얼굴이 닿자마자 코끝이 타들어갔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머릿속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달이 이동장 안에서 발로 벽을 차며 포효하듯 짖는 소리였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옥자는 낯선 공간에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묶인 손목, 억지로 고정된 자세.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은 마르기 시작했다. 주변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잠시 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민철이었다. 더 이상 경찰의 말투도 친절한 얼굴도 없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차가운 말투로 혜진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달이 왜 돌아오면 안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혜진은 2해 동안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고 살아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정신력과 체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혜진이 알고 있는 정보였다. 혜진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결국 하나씩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었던 달이 탈출하면서 계획이 어긋났다. 이민철의 말 속에서 옥자는 혜진이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움직였는지도 느꼈다. 단순한 유기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조. 그는 경찰 신분을 이용해 정보를 빼냈고
자신의 흔적을 치우며 조직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다. 잠시 뒤 그녀는 두 명의 남성에게 끌려 이동됐다. 러시아어를 쓰는 남성들이었고 어딘가 더 어두운 공간으로 향했다. 좁고 눅눅한 창고 안, 벽면은 합판으로 급히 세운 듯 조악했다. 그 문이 열리자 눈앞에 혜진이 있었다. 말랐고 상처투성이었으며 온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사람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눈만이 말하고 있었다. 오랜 고통, 두려움, 죄책감. 혜진은 옥자를 보자마자 안 돼! 라는 듯 머리를 떨었다.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들의 재회는 짧았다. 남자들이 혜진을 발로 차며 말없이 경고했고 곧바로 옥자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 이민철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아들은 너무 똑똑했어. 그냥 조용히 사라졌다면 좋았을 텐데. 옥자는 다시 또 다른 공간에 감금됐다. 무릎을 구부릴 수 없는 구조였고 팔은 철제 고리에 묶여 있었다. 이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생각했다. 혜진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건 끝이 아닐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창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접근하는 소리, 무전기의 잡음, 누군가의 고함. 그녀는 숨을 멈췄.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곳을 포위하고 있었다. 소음은 점점 커졌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곧이어 들려온 명확한 한국어. 이 건물은 경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즉시 항복하십시오. 창고 안은 혼란에 빠졌다. 이민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뛰쳐나갔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러시아어가 날카롭게 울렸다. 누군가는 무기를 꺼내들었고 누군가는 도망칠 길을 찾았다. 옥자는 숨을 고르며 드디어 끝이 보인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이민철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손엔 권총이 있었고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옥자를 들어 올리듯 끌고 나갔고 총구는 그녀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모두 내 아들 때문이야. 달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망가졌어. 옥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누군가 반드시 혜진을 꺼내달라고. 옥자의 머리 옆에 겨눠진 총구는 차가웠다. 이민철은 흥분을 억누르며 그녀를 인질로 삼아 창고를 빠져나가려 했다. 바깥에선 경찰 특수기동대의 명령이 확성기를 통해 반복되었고 주위에선 짧고 굵은 명령들이 오갔다. 이민철은 옥자의 몸을 앞에 세운 채 건물 내부를 가로질러 도망 경로를 찾아 움직였다. 순간 머리 위로 날아든 섬광탄이 터졌다. 소리와 빛에 잠시 균형을 잃은 틈을 타 옥자는 가까스로 몸을 틀었고 이민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바닥에 구르듯 피신했다. 동시에 특공대가 창고 내부로 진입했고 여러 방향에서 총성이 울렸다. 짧고 정확한 발사음이었다. 내부의 러시아 조직원 몇 명은 저항하다가 현장에서 제압됐고 일부는 체포되었다. 옥자는 정신을 수습하고 다시 혜진이 있는 공간으로 기어갔다. 손은 여전히 묶인 채였지만 바닥을 짚으며 온 힘을 다해 이동했다. 혜진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였다. 쇠사슬은 벽에 고정돼 있었고 그는 앉은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특공대원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면서 주변을 제압했고 혜진이 있는 방에도 무장 경찰이 도착했다. 순간 혜진은 힘겹게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머니부터 제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했지만 그 안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의료진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되었고 곧 구조장비가 투입되어 혜진의 쇠사슬이 끊어졌다. 팔과 다리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들, 각질과 흉터, 피멍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들것에 실렸고 의식은 희미했지만 질문에 반응하며 답했다. 그는 반복해서 달을 보냈다. 집으로. 시간 맞췄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옥자는 구급차로 옮겨지기 전 혜진의 손을 잠깐 잡을 수 있었다. 그 짧은 순간 혜진은 속삭이듯 말했다. 서경이 죽었어요. 14개월 전 내가 못 지켰어요. 그 말에 옥자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외부로 나왔을 때 이미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경찰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구급차 내부에서는 혜진에게 수액이 투여되고 의료진이 그의 상태를 연신 확인했다. 호흡은 약했고 체온은 낮았으며 몸무게는 표준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창고 내부를 전면 수색하고 있었다. 총기, 현금, 위조 여권, 마약 패키지 등이 다수 발견되었고
국제 마약 조직의 거점으로 활용된 정황이 뚜렷했다. 검거된 인물 중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로 위장한 무기 운반책이었고 내부에서 은밀하게 구조물을 나눠 수용소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민철은 도주 과정에서 체포 저항을 하다가 얼굴에 부상을 입었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고 눈빛은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혜진은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옥자도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장시간 구속된 탓에 관절염이 심하게 악화되었고 정신적인 충격도 컸다. 담당 의사는 옥자에게 안정과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혜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혜우는 구조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복도에서 어머니와 마주친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옥자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단단했다. 혜우는 형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의료진은 중환자실 출입을 제안했다. 대신 간호사가 찍어준 혜진의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수척한 모습, 산소 마스크 여러 개의 주사 라인. 그는 겨우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며칠 뒤 혜진은 의식을 회복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 응하기 시작했다. 담당 형사와 검사는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제 마약 조직과 관련된 인물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그는 기억나는 모든 얼굴, 대화, 위치, 일정, 차량 정보를 세세히 복기했다. 종이에 손떨림을 참고 적어가며 자신이 견뎌온 시간들을 모두 말로 꺼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경찰은 혜진의 진술을 토대로 다수의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공무원이었고 일부는 경찰 내부의 정보 제공자였다. 그중에는 익숙한 이름들도 있었다. 마약수사국 내부에서도 감찰이 착수되었고 국가수사본부는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조직은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아직도 서경의 이름이 입에 맴돌았다. 그녀가 죽은 장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녀의 손, 그의 눈빛엔 죄책감이 깊게 박혀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 치유해 줄 수 없었다. 단지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이 혼자만의 몫은 아니게 되었다. 혜우는 옥자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형은 돌아왔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유일하게 현실처럼 들리는 순간이었다. 혜진은 중환자실에서 옮겨진 지 사흘 만에 FBI 요원 2명과 마주했다. 미국 측과 공조 수사를 해오던 국경 밀수 조직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혜진이 가진 정보는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이었다. 옥자와 혜우는 병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FBI는 통역관과 함께 왔고 혜진의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짧고 분산시켰다. 혜진은 목소리를 최대한 아껴가며 말을 이었다. 조직의 구조, 인물의 포지션, 서로 간의 신호, 회의가 이뤄지는 장소, 운송 경로, 경찰 내부 연락 담당자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심지어 일부 조직원들의 신체 특징까지 언급했고 차 번호판 조합을 외워둔 것도 있었다. 그는 몇몇 한국 경찰의 실명과 소속까지 언급했다. FBI 요원들은 즉시 본국으로 해당 정보를 송신했고 그날 오후 한국경찰청은 내부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혜진이 증언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 체포된 자들의 진술과 대조에 명확한 교차점을 확보한 것이다. 서울, 인천, 부산, 그리고 강원 경계지대까지 조직은 전국 단위로 연결돼 있었다. 혜진은 목을 축이고 침묵을 잠시 지킨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처음엔 정보를 줄 생각 없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그들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경이를 데려왔고 제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혜우는 그 순간 고개를 떨렀고 옥자는 입을 꼭 다물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그들이 내게 말했어요. 한 번만 도망치면 바로 죽는다. 서경이는 도망쳤고 거의 탈출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잡혔고 바로 눈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의 목소리는 끊겼고 입술이 떨렸다. 그 조용한 방 안에서 누구도 말을 이을 수 없었다. 혜진은 눈을 감고 잠시 멈춘 뒤 다시 입을 열었다. 그 후엔 매번 내가 버티거나 거짓 정보를 주면 달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불로 지지고 칼로 긁고 먹이를 빼앗고 한 번은 머리를 가격해서 의식을 잃게 했어요.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FBI 요원은 묵묵히 기록을 이어갔고 한 명은 전화로 내용을 전송하고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은 한국 정부와 미국 마약 단속국, 국경관리청, 그리고 인터폴에 동시에 공유되고 있었다. 마지막엔 제가 거짓으로 죽어가는 척을 했어요. 식사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탈수 상태를 유도했고 호흡을 낮췄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었죠. 곧 죽을 테니 정보나 남기라고. 그때 저는 마지막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키우던 개와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달라. 그게 유일하게 남은 기회였고 다행히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달을 데려오게 한 건 정보 유도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하고 있었죠. 벽 틈을 열어놨고 줄을 풀 수 있게 고리도 헐겁게 만들어놨습니다. 달은 언젠가 집을 기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해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형을 믿고 산속을 다시 찾았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오래 견디며 계획했고 결국 살아 돌아왔다. 조사는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혜진은 중간중간 탈진했지만 회복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응했다. 그는 복수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끝내기 위해 증언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의사였던 박수현이 병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달을 데리고 왔다.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누군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해서요. 그 말과 함께 달이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다. 달은 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혜진은 남은 힘을 다해 손을 들어 올렸고 달은 그 손에 조심스레 머리를 기대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감정 표현도 없었지만 그 장면 하나로 모두가 울컥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2년 만이었다. 그날 밤 병원 관계자들은 삼엄하게 보안 체계를 점검했다. 혜진은 생존자였지만 동시에 폭로자였고 그를 노리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었다. 병원은 임시로 보호시설처럼 운영되었고 주요 인물들에겐 접근이 제한되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은 창고에서 3구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중 한 구는 윤석영으로 추정되었고 다른 2구는 실종자 명단과 대조 중이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이 모든 사실은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해우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무엇보다 달이 있었다. 버틸 이유는 충분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도 이제는 찾아왔다. 혜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검찰은 경찰청 국정원, 마약수사국과 공조하여 1차 리스트에 오른 24명의 관계자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그중에는 현직 경찰, 세관 공무원, 국경경비대 요원, 그리고 공공기관 위장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혜진이 증언한 인물들 중 일부는 이미 조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였고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수배 절차를 시작했다. 해외로 도피한 인물 중엔 혜진과 과거 공동작전을 수행했던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그 사람은 실종 초기 가장 강하게 혜진의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주장했던 이였다. 언론은 연일 특집 보도를 이어갔다. 진실을 되찾은 남자, 개 한 마리의 귀환이 드러낸 부패의 뿌리, 2년간의 감금과 생존, 그리고 복수라는 제목들이 메인을 장식했고 혜진의 얼굴은 흐릿하게 모자이크된 채 뉴스 곳곳에 등장했다. 그러나 혜진 본인은 여전히 병원에 남아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했다. 병실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방문이 계속되었고 혜진은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반복했다. 그는 자료 없이도 인물 간 관계, 전화 시점, 회의 장소, 암호화된 표현 방식 등 상세히 기억해냈다. 형사들은 그의 기억력을 기록 수준이라 표현했고 수사팀은 그의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냈다. 해우는 병실 옆 대기실에서 경찰의 보고를 매일 듣고 있었다. 그는 형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누가 체포됐고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를 꼼꼼히 정리하며 기록했다. 옥자 역시 매일 병실에 들러 혜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간단한 상담을 진행했다. 그녀의 관절염은 더욱 심해졌지만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 통증은 견딜 만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검찰은 국민 앞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사 결과 총 307명의 공무원이 조직적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마약 밀수, 인신매매, 불법 무기 거래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 범죄 네트워크가 한국을 거점으로 활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혜진이 증언한 정보 거래 방식은 충격적이었다.
경찰 내부 인물이 수사 일정과 단속 지점을 미리 조직에 전달했고 대가로 해외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입금되는 구조였다. 일부는 직접 범죄 현장에 투입돼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혜진 씨의 용기 있는 생존과 진술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공로를 인정했고 국가 차원에서의 보호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혜진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병원 측에도 언론 접근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다른 혜진의 침대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해우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침묵이 있었다. 그러다 해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형을 보며 뭐라고 했을까?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말없이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마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했겠지. 그리고 잘 돌아왔다고. 해우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형을 바라봤다. 형은 돌아왔고 많은 사람을 살렸어. 그걸로 충분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여전히 그는 죄책감을 벗지 못했다. 자신이 정보 제공을 했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위험해졌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이어 말했다. 내가 준 정보로 사람 죽었을 수도 있어. 그게 무서워. 해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형은 2년 동안 고문당했고 눈앞에서 형수를 잃었어.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야. 그 누구도 형을 탓할 수 없어. 오히려 형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막은 거야.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옥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날따라 손에 작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다. 가족 사진 몇 장, 혜진이 중학생이던 시절 찍은 등산 사진, 해우와 강릉 해변에서 찍은 여름 사진. 그녀는 사진첩을 열어 혜진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다. 넌 돌아왔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야. 그거면 돼. 혜진은 사진을 천천히 넘기며 한 장 한 장 눈에 담았다. 끝자락에는 서경이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다. 속초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 서경이는 웃고 있었고 그의 팔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해요.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길게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다. 달은 그 옆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해우는 조용히 불을 끄고 나왔다. 어머니는 복도 끝에 앉아 있었다. 해우는 그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남은 사람들 다 잡아야지.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갈 것이었다. 혜진은 회복 속도가 더뎠지만 꾸준했다. 식사는 아직 간헐적이었고 물리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 내 정신과 진료도 병행됐고 트라우마 반응은 명확했지만 그는 정직하게 마주하려 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더는 중환자가 아니었다. 마비된 근육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고 재판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수는 끝까지 부인했다. 혜진은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의료진의 권고와 본인의 상태를 고려해 영상 진술로 대체하기로 했다. 녹화는 병원 내 별도 회의실에서 이뤄졌고 해우와 변호사가 동석했다. 그는 영상 앞에서 처음으로 정제된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했다. 두려움, 배신, 고통, 저항, 포기, 그리고 다시 희망을 붙잡기까지. 그는 끝내 서경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녀는 내게 삶의 이유였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자유를 믿게 했습니다. 짧은 침묵 뒤 그는 다시 말했다. 그 사람들은 내 삶을 부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고 판사는 피고인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사기관 내부 연루자들은 모두 파면되었고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정혜진 사건으로 명명되었고 한국 내 공직기강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해 겨울 혜진은 병원을 퇴원했다. 걷는데 보조기구가 필요했지만 그는 스스로 복도 끝까지 걸어 나왔다. 병원 입구에는 해우와 옥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달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들이마셨고 바깥 공기의 차가움을 느꼈다. 자유는 그렇게 조용히 돌아왔다. 혜진은 도심을 떠나 조용한 지방 도시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해우가 새로 구한 일터 근처였고
옥자는 함께 거주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정원을 가꿨고 다른 마당 한 켠에서 혜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수첩에 짧은 글을 썼다. 처음에는 하루를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었고 점차 지나온 날을 복기하는 글로 바뀌었다. 서경에 대한 기억도 그곳에 조심스럽게 적혔다. 그 글들은 후에 한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 책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달이 돌아온 날 책은 출간 한 달 만에 10만 부 이상 팔렸고 교과서에도 일부가 수록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분노했고 울었고 무엇보다 희망을 얻었다. 인터뷰 요청은 쏟아졌지만 그는 단 한 번만 방송에 나갔다. 그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약할 때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 가장 감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혜진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달입니다. 저와 서경이 사이에 있던 가족이고 지금까지 제 옆에 남아있는 친구입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유기견 입양 문의가 폭주했다. 진돗개 보호소에는 달이라는 이름을 붙인 강아지가 여럿 생겨났다. 사회는 그의 상처에 공감했고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강화되었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다. 어느 날 해우가 물었다. 형은 지금 행복해?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괴롭지 않아.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옥자는 손에 붓을 들고 있었다. 예전에 배워두었던 서예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해우는 형의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를 골라 옥자에게 건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써내려갔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다시 시작한다. 그 문장은 거실 벽에 걸렸다. 가족은 그 문장을 보며 함께 식사를 했고 다른 혜진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그 작은 집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했다. 진실, 회복, 그리고 사랑. 결국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들이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인간의 생존 본능과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끈질긴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한 사람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 해도 누군가의 기억,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요. 한 마리의 개가 보여준 충성심과 한 가족이 서로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잊기 쉬운 소중한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와 진심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